안녕하세요. 이재시 국어학원 친구들. 이번 주에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작품은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작품은 다 읽고 어느 정도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 태도까지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 해설 강의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이 작품은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자, 아마 이 작품을 읽지 않았어도 제목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작품을 모티브로 한 동명의 노래도 엄청 많을 정도로 사랑받은 작품인데 오늘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노트 교재에서 앞부분에 3, 4페이지는 우리 친구들이 쓰는 란이에요. 자, 시를 읽고 이 부분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쌤의 해설 영상을 참고로 해서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내용을 정리해 와야 합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숙제 검사를 했더니 두세 명의 친구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생각 정리 부분 그리고 선생님 해설 영상을 보고 쓴 부분들이 별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게 잘 해올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윤동주라는 시인에 대한 정보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3페이지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었을 텐데요. 자, 일단은 이 시인은 북간도 출신인데 북간도라고 하는 지명 굉장히 낯설 거야. 요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이 시인의 첫 시집은 유고 시집으로 발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발간된 시집이 아니고 그의 그 지인들, 친한 친구와 그리고 또 친한 사람들이 이 작품을 그의 작품들을 모아서 작품집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인의 작품의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진실한 자기 성찰의 의식이 담겨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식민지하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뇌 그리고 그에 대한 성찰, 반성 이런 의식들이 잘 담겨 있는데 이미 우리 친구들은 두 작품을 봤습니다. 1월 달에 아주 어려웠던 원래평가 마지막에 어휘 문제 기억나시죠? 십자가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2월 첫 번째 주에 뭘 봤어요?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이러한 두 작품 모두에도 윤동주 시인의 이러한 주제의식이 잘 담겨 있었고요. 오늘 보는 별 해는 밤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제의식의 연장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살펴볼게요. 자, 5페이지 여러분들 페이지 펴시고 지금부터 정리할 준비를 하시는데 글씨가 너무 작거나 또는 선생님의 설명이 너무 빨라서 정리를 미처 하지 못했던 친구들 선생님이 이번 주말에 PDF 파일로 다시 올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체크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은 선생님이 올려주는 파일 보시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시는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1년부터 3년까지 그리고 4년부터 뒤로 넘겨서 여기 7년까지 그 다음에 8년에서 9년 마지막 10년 이렇게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 1년부터 3년까지는 다 현재의 시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4년부터 7년까지는 과거의 시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8년부터 9년까지 다시 현재 마지막 10년이 미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부터 볼게요. 1년부터 3년까지가 현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년부터 보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배경은 쓸쓸함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자, 이 시적 화자의 자기 반성의 시간으로서의 배경으로 등장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계절적인 배경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2연을 보니까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순수와 이상 그리고 시인이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다시 회상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등장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밤에 현재 화자는 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년으로 넘어가 보니까 가을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못 한다라는 것은, 못 세는 것은, 세지 못하는 이유는, 자, 여기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그러니까 밤이 빨리 지나서 아침이 오기 때문에 내가 미처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다 세지 못했다. 즉 이것은 현실적인 제약을 의미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다 세지 못하더라도 나에게는 그래도 내일이 있다. 내일 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직 나의 청춘이 다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남은 까닭 그리고 나의 청춘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현재 밤하늘에 있는 밤에 있는 별들을 다 세지는 못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는 별을 다 세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년부터 3년까지가 바로 현재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이 부분에서 별이 총총한 가을밤을 배경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더듬고 있는 한 젊은이라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잘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별의 기능과 의미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에게 있어서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별은 이 뒤에 나오겠지만 추억이나 사랑이나 쓸쓸함이나 동경과 같이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자기 내적인 세계이고요. 또 그리워하는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세계의 것들은 멀리 있어요. 별처럼 멀리 있고 이것은 어둠 속에서만 반짝이지만 닿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별의 이미지와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세계의 것들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 뒤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화자가 별을 세면서 지금 별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사랑, 그리고 별 하나의 쓸쓸함, 별 하나의 동경, 그리고 어머니는 반복했습니다. 그만큼 그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별을 하나씩 세면서 화자가 현재 그리워하는 대상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 부분은 전체를 보지 않았어도 한 번쯤 문제를 풀다가 선지에서 봤을 거예요. 대표적인 반복법과 열거법이 드러나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렇게 별 하나에 담겨있는 그리움의 대상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시, 어머니라고 하는 것들을 열거함으로써 운율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연에는 별을 보면서 화자가 떠올리는 것들, 즉 그리움의 대상들을 열거했고요. 자, 오연으로 넘어가면 아주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부분을 읽을 때는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이렇게 읽었다면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읽냐면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닐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하나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현재 호흡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즉 앞에 사연에서 별을 보면서 떠올리는 것들이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과 같이 다소 추상적인 것들이었다면, 자, 추상적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관념적인 생각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라면 지금 이 뒤에 오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 그리움의 대상들을 구체화시킨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연에서 나타난 그리움의 대상들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이 바로 산문 형식으로 지금 약간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도 빨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운율감도 다소 변주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열거한 이네들, 내가 그리워하는 이것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워하는 이상과 실제 나의 현실과의 거리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규법이죠. 자, 비유의 방법을 써서 이들이 나에게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 먼지에 대해서 별이 아스라이, 그러니까 굉장히 멀듯이 이러한 것들은 나에게서 모두 멀리 있는 그러한 추억 속의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멀리 있는 별처럼 어머님 또한 현재 멀리 북간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움의 대상과의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고 그만큼 어머니가 그립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4년부터 7년의 과거에 대한 회상의 부분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북간도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지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이 못 그린 지도이지만 한번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이 부분이 한반도입니다. 자, 한반도이고요. 북간도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북쪽입니다. 한반도 북쪽으로. 자,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압록강이고요. 이 부분이 토문강인데 우리가 지금은 두만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한 유래는요. 원래 고조선에서 고려 그리고 발해 때까지 여기는 다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해가 10세기 멸망하고 나서 주로 이제 여진족들이 여기 와서 살게 됐어요. 여진족, 말갈족 이런 애들이 살게 됐는데, 자, 이때 여진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중에 금나라, 후금, 그리고 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자, 지금의 중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요, 이 땅이 비어있게 됩니다. 이때 비어있는 땅으로 조선인들이 이주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청나라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조선인들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백두산의 백두산 정계비라고 하는 것을 숙종 때 세우면서 그래, 여기까지가 너네가 사는 땅이라고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문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을 서간도, 북쪽을 북간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간도협약이라는 걸 맺어요. 자, 일본이 청나라와 간도협약이라는 걸 맺으면서 서간도와 북간도를 합쳐서 간도라고 하는데, 이 간도를 다스리고 자신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유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조선인들이 일제강점기 때 엄청 많이 이쪽으로 또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주해 간 사람들이 이제 윤동주 역시도 아마 그때쯤에 이주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아마 만주라는 지명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만주가 바로 이 간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일제의 핍박에 못 이겨서 이쪽으로 많이 이주했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일제강점기 때는 대부분 독립군들의 근거지였다라고 하는 점, 자, 그래서 잠깐 우리 역사적인 상식 알아보고 넘어가는데, 아마 이때 아마 윤동주는 일본에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간도에 있는 어머님과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더 거리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4년에서 7년까지가 바로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 두 번째 부분에서 화자는 별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아름다운 시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분, 현재로 이제 옵니다. 현재의 화자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무엇이라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가치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어머니, 고향, 친구, 조국 등이죠.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름을 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윤동주 시인의 작품 중에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화자는 우물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써본다라는 것은 자아성찰의 행위이고 거울에 비추어 보거나 우물에 나를 비추어 보는 행위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자는요, 이렇게 이름을 쓰고 나서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가치와 다르게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이 식민지 현실에서 자기 자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또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현재의 시대 상황에 대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의 행위로서 이름을 써보고 그것을 다시 흙으로 덮어버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년부터 9년까지는 부끄러운 삶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인 현재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구연을 아직 안 봤죠? 구연을 보니까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화자가 이름을 쓰고 그것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행위처럼 밤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현실에서 밤을 새워오는 벌레도 자신의 이름을 슬퍼하기 때문에 밤을 새워온다라고 하면서, 자, 여기서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반성을, 자, 밤을 새워오는 벌레라는 감정을 이입하는 매개체, 즉 여기에서 벌레는 화자의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 자기 자신을 여기 감정 이입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 8년하고 9년에서는 현재의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쉽게 쓰여진 시에서도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쉽게 쓰여진 시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아침을 기다리는 나, 그리고 나와의 악수, 화해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처럼 이 마지막에 10년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서 부끄러워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지금 생각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의 별, 나의 조국에도 봄이라고 하는 광복이 찾아온다면, 자, 무덤이라고 하는 죽음과 절망 위에도 파란 잔디가 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 위에도 새롭게 잔디가 피어나는 것처럼 내가 아까 이름을 쓰고 거기에 이렇게 흙으로 덮어버렸죠. 자, 내 이름자가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활과 재생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10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화자는 서정적 자아, 즉 자아 성찰과 순수한 삶에 대한 다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타지에서 별을 보고 있고요. 어머니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본에서 별을 보면서 북간도에 있는 어머니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화자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정서, 일단은 고향과 어머님의 조국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과 재생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태도까지가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의 주제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시에서 현재,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선생님이 아까 시를 살펴보면서 총 4개의 부분으로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총 4개의 부분에서 1년부터 3년까지가 현재에 해당하는데, 현재는
별을 보고 있는 가을밤 별을 보고 있는 화자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연부터 7연까지는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대한 상념과 그리움을 여러 가지 대상들을 열거하면서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자기 성찰과 부끄러움이 드러나 있고 이 자기 성찰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잘 제시된 상징이 바로 무덤입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 10년 미래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보여주면서 시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산문적인 리듬을 지니고 있는 다섯 번째 연을 삽입하여 운율의 변화를 주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앞에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5연에서 앞에와는 다르게 갑자기 정소가 고조되는 것을 호흡이 빨라지는 이렇게 긴 산문의 형식으로 지금 변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율이 여기서 바뀌는 이러한 부분들이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대화체 형식입니다. 자, 이 시에서 보면은 어머님께 말을 걸듯이 또는 어머님께 편지를 쓰듯이 대화체 형식으로 어머님과 고향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시어의 상징적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별이라고 하는 시어는 시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이고요. 또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인 세계입니다. 밤과 겨울은 현재 화자가 처해 있는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어두운 현실, 즉 일제강점기를 보여주는 상징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봄이라고 하는 시어는 희망과 재생과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올 미래 조국 광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란 잔디와 풀은 부활과 재생을 상징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별 해는 밤이라는 작품을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정리를 하고요. 그래도 다 쓰지 못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주말에 PDF 파일로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 정리해서 주말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